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그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 그다음에 뭐 차도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다음에 돌직구도 조금 늦게 끝났나?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서태희 선생님이 또 후원해 주셔 가지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침에 방송하러 갈 때 딱 봤더니 비가 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도 그냥 시커멓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하늘은 깜깜한데 또 비가 이쪽 광화문 쪽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날이 좀 개이면서 또 그때 이제 무더위 오고 그럼 또 휴가들 가시고 그렇게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아침에 뭘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실은 그 홍승면 부장판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승면 부장판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관도 하시고 대법원장도 하실 만한 그런 분인데 그런데 좀 아깝게 법원에서 참 저런 분이 이렇게 대법원에 계속 가셨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눈이 딱 뜨이는 게 최태원 회장 관련된 사건에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심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돌직구 오늘은 뭐 하나 이렇게 또 아침에 날라온 걸 쭉 봤더니 김성태 회장 판결문을 이제 기자들이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게 이제 인터넷에 떠 있길래 그다음에 그게 오늘 또 돌직구의 아이템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어제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사무총장 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또 구형을 했다. 또 그 기사가 오후에 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시간 되면은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그러면 뭐 내일 해도 되고 뭐 시간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급히 와가지고 정신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성태 회장 판결이 나왔어요. 김성태 회장 판결이 7월 12일에 나왔어요. 그 전에 누구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6월 7일에 나왔는데 6월 7일에 나온 이후에 뭐 판결문 자체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입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저러 이제 언론에서 나름대로 판결문 요약한 기사들 쭉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6월달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뭐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날짜별로 이렇게 쫙 적어놓은 게 이게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상세하게 적어놨고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판결문이 딱 나오니까 그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던 언론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은 제가 뭐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재명 대표가 2019년에 방북 요청을 몇 번을 했다? 공식적으로만 4번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4번만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6번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정원의 문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국정원 문건 가지고 이거 국정원 문건 보니까 쌍방울은 대북 사업은 쌍방울이 한 거지 경기도가 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어쨌든 국정원의 문건이 저는 한두 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국정원에서 굉장히 문건이 많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의 경기도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몰랐겠습니까? 국정원이 우리 경기도 하는 것들을 싹 뒤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았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싸한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짓을 뒤에서 쫙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정당당하고 좋은 일이다. 그럼 뭐 그래도 사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짜 경기도에 스마트팜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적고 있어. 그러면서 막 보고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짓은 뭡니까? 그거는 범죄잖아요. 범죄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쌍방울의 방북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이화영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딱 걸릴 그러한 짓을 했겠냐 이거지. 그런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보안법에도 걸리고 제3자 뇌물죄에도 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그런 북한에다가 100억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에서 뒤에서 다 적고 있다. 오늘 그 뭐 경기도에서 공문 나갔다. 그다음 오늘 김성태가 돈 조달했다. 그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이야기했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에 다 그 적시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도 몰랐는데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쫙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었어요. 어떤 기대를 했느냐?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겠지. 그러면 김성태 판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아직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은 보지를 못했어요. 입수하지 못했는데 아까 김진이 뭐 있나 없나 뭐 어쨌든 뭐 신문사에는 언론사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한부 보내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걸 보면은 또 제가요 이제 뭐 원래부터 그랬는데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도 잘 못 봐요. 저는 그냥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막 이딴 식으로 다 그냥 출력해가지고 출력해서 넘기면서 골묵기구 넘기면서 줄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에는 진짜 줄도 안 쳤던 것 같은데 줄도 안 치고 그냥 쓱 보면은 그냥 대충 이해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줄 쳐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뭔가를 갖다 막 써야 돼. 막 써야지 그래야지 이제 몸은 힘들어도 그래야지 이제 뭐 머릿속에다 조금이라도 남고 어쨌든 저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정도면 뭐 오래 살았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걸 기대했었냐면은 김성태의 판결문이 나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그거 참 궁금하다. 여기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제가 김성태 회장의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신에 중앙일보에서는 이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판에 쭉 떠 있는 걸 갖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써놨던데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 이건 그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관련된 판결문 오늘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이 판결문에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거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800만 달러가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이고 300만 불은
그 방북 비용이다. 원래 500만 불이었는데 김성태가 기지를 발휘했겠지. 그래서 200만 불 그나마 깎아가지고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 300만 불이 또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1000만 불이었는데 1000만 불에서 200만 불이 날라갔어. 어떻게 날라갔느냐? 김성태가 기지를 발휘해서 200만 불 깎았어. 그래가지고 800만 불이야. 아, 대단해요. 북한한테 그 200만 불씩이나 깎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800만 불인데 그 800만 불의 중에서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이고 300만 불은 방북 비용인데 그 300만 불 중에서 200만 불이 있어요. 이 200만 불은 어떤 비용이다? 영수증이 있는 비용이다. 누가 영수증 써줬습니까? 송명철이라고 그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200만 불 받고 그 송명철이 그 호기롭게 영수증을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00만 불, 200만 불, 100만 불 남잖아요. 이 100만 불은 누구한테 갔느냐? 리오남한테 갔어요. 이 100만 불은. 그런데 리오남은 영수증을 안 써줬나 봐.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리오남의 생사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생사가 궁금하냐? 만약에 리오남이 김성태 뒤통수 땅 치면서 100만 불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인마에 포켓했다고 그러면 지금 저도 아는데 저도 리오남이 100만 불 먹은 걸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100만 불을 갖다가 지금 우리 공화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워 죽겠는데 리오남이라고 하는 작자가 100만 불을 갖다가 인마에 포켓해? 횡령해? 제가 봤을 때 총살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리오남이 이 100만 불을 그 인마에 포켓한 게 아니고 제대로 그냥 상납을 갖다가 다 했다. 왜냐하면 이 300만 불이요. 이화영 판결에 따르면은 그냥 현금으로 그냥 300만 불 탁 해가지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300만 불이라고 하는 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300만 불이면 한 40억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 만한 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불이 어떻게 건너갔느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장 7, 8, 9, 10, 11, 12 6개월 넘게 걸려가지고 넘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만 불에 대해서는 송명철이 영수증 써줬고 100만 불은 리오남이 일단 나 줘봐 해가지고 리오남한테 줬는데 이게 이제 배달 사고인지 아니면 제대로 김정은 그 위원장 동지한테까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다. 만약에 잘 전달됐으면 리오남은 아주 신임을 받고 지금 더 출세해 있을 거고 혹시나 만에 하나 한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배달 사고가 북한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면 이 리오남은 최소한 아우지 가야 했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오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리오남이 북한의 정찰총국이에요. 그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대남공작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북한의 북파 간첩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첩들을 누가 만났다? 이화영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화영만 만났습니까? 김성태도 만났고 이화영도 만났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첩들하고 뭐 했다? 접선했다. 간첩하고 접선해서 뭘 했다? 돈 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2019년에 옛날에 영화 중에 뭐 당신이 잠든 사이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2019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그러다가 하노이 노딜되고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마음 탁 놓고 그냥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경기도 부지사하고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기업의 회장하고 총수하고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때 이게 2019년 7월 달이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북 비용 300만 불은 2019년 7월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꺼번에 300만 불 그냥 계좌이체 하듯이 팍 싸준 게 아니고 7, 8, 9, 10, 11, 12 그다음 1월까지니까 만 6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넘어갔었는데 처음 넘어간 게 그게 2019년 7월이고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전화하고 싶어 했잖아요. 누구랑 전화하고 싶어 했습니까? 리종혁이랑. 리종혁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리종혁하고 전화 환담 계획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도 경기도에 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담 계획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평양 초청하신 거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오남이 2018년도에 킨텍스 와가지고 그때 이재명 지사 만났거든요. 이재명 지사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지사님 저희 평양 한번 오셔야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했겠지.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가슴속에 이렇게 쫙 간직하고 있다가 아, 리오남한테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 평양 초청하신 거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평양에서 만나겠습니다. 그 기회만을 잘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리오남이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씹었겠지. 그런 전화 왜 받습니까? 안 받지. 그런데 어쨌든 이미 500만 불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300만 불은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비로소 나온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800만 불이라고 한 돈이 넘어갔다. 그런데 그 800만 불 중에 394만 불은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범죄가 되고 나머지 돈은 한 406만 불인가? 그 정도 남겠네요. 그 돈은 이거는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되지가 않는다. 왜냐? 외국환 거래법에는 환치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환치기가 처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치기 처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394만 불만 그것만 유죄다. 여기까지 딱 하고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질문이 온 것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소극적인 거예요.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원고가 댓글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 그래 있었네. 그럼 뭐 있었든지 없었든지 입증해봐. 입증이 안 됐네. 그럼 기각. 그 다음에 검사가 이거는 이러합니다. 근데 판사가 검사보다 더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이게 숨겨져 있네. 그런데 검사가 바보같이 요것만 기소했네. 난 더 똑똑하니까 이걸로도 나 판결할 거야? 못해요. 기소한 것만 판단하는 게 이제 판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00만 불 넘어간 거, 이만한 돈이 넘어간 거는 인정이 돼. 다 보니까 증거도 있고 다 말이 맞아. 그런데 검사가 주장한 것 중에 인정될 만한 거는 요거밖에 안 돼. 나머지 거는 뭐다? 나머지 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기소했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이 기소했었으면 이화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김성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봐줘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그런지 아니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제 생각과 다르게 국가보안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기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부터가 내가 한 짓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인데 얘네들 우리 봐주고 있네. 아이고 땡큐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허술한 틈을 갖다 딱 보이니까 역공하잖아요. 어떻게 역공합니까? 검사 탄핵한다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탄핵을 갖다가 하시지. 근데 어쨌든 이화영 판결에 있어서는 딱 여기서 끝났어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다.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죄는 이화영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생뚱맞게 김성태 판결에는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죄를 갖다가 문제 삼았나?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화영 할 때는 김성태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이고 그래가지고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까지만 하고 끝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좋고. 그런데
이번 김성태 판결에서는요 어떻게 됐느냐? 이번 김성태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그 800만 불 중에 적어도 200만 불에 대해서는 이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예 말을 갖다가 해버렸어요.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법적 성격이 지금 800만 불이 넘어간 것 중에서 500만 불 스마트폰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리오남한테 넘겨준 100만 불 빼고 최소한 영수증이 있는 200만 불은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를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면은 방북 살해금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방북 살해금. 그러면 방북하기 위해서 방북 살해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따져 보면은 내가 북한에 가고 싶어.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방북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 돼. 살해금을 내야 돼.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돼. 북한 들어가는데 뒷돈을 갖다가 줘야 돼. 그게 방북 살해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북 살해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방북 살해금은 가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북한을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받아줄 테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성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김성태가 북한 가고 싶었습니까? 가고 싶었지. 어떻게 가고 싶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따라서 가고 싶었지.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전화 통화할 때 김성태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7월 달에 필리핀 가가지고 2019년 7월 달에 김성태가 아이고 지사님 요번에 꼭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이 아태 국제회의에 경기도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가 제2차 아태 국제회의에 돈을 갖다가 태웠어요. 얼마를 태웠습니까? 얼마를 경기도가 지원했습니까? 3억을 지원했어요. 3억을. 그런데 이게 필리핀에서 하고 마닐라에서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이 3억만 들었겠는가? 더 들었단 말이에요. 1차 때도 돈이 들었어요. 1차 때도 경기도가 3억을 냈어요. 3억을 갖다가 냈는데 1차 때는 킨텍스에서 하니까 큰 돈이 안 들었던 것 같아. 한 5억 정도? 그런데 마닐라에서 하니까 비행기값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3억 내고 나머지를 거의 다 김성태가 부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닐라에서. 뭐라고 통화했겠습니까? 행사를 잘 치르겠다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성태가 돈 안 냈으면 김성태 네가 뭔데 행사 잘 치르냐 마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3억을 갖다가 대고 나머지를 안부수가 자체적으로 조달했든 했든 어쨌든 그 돈을 제일 많이 댄 사람이 행사를 갖다가 잘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경기도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으면요 행사 잘 치르겠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돈 안 들어갔는데 행사가 잘 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희 김성태 회장님 어쨌든 아태 안부수랑 한다며 어쨌든 잘해 보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하지만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경기도 돈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행사가 잘 끝나야 돼. 그런데 이 행사를 잘 치르려면 경기도에서 부담한 돈 3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러면 더 큰 돈이 필요해. 그걸 대는 사람이 누구다? 김성태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더 깔았어요. 김성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사님이 요번에 북한 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가시게 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북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김성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는 누구다?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구다? 주체는 이재명이고요. 김성태나 이화영도 따라가겠지. 그러면 이화영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간다라고 하면 누구 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화영 갔을 것 같고요. 또 누가 갔을 것 같습니까? 김성태 갔을 것 같고요. 또 누가 갔겠습니까? 방용철도 갔겠지.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누가 돈 내야 됩니까? 이화영이 돈 내야 됩니까? 지금 이야기가 똑같이 이런 거예요. 김성태 네가 갔으니까 네가 돈 낸 거 아니야?
그 뭐야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화영 네가 왔으니까 네 돈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돈을 달라고 그 북한에 의해서 그 요구받은 그 객체는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번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그 법원에서 그 200만 불 영수증이 그 작성된 200만 불에 대해서는 방북 사례금이라고 아예 적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을 어떻게 해설을 했느냐? 방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0만 불을 방북 사례금으로 본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영수증. 송명철이라고 북한의 송명철이 그 써준 영수증.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요번에 처음 봤는데 2019년 12월 13일에 경기도에 문건이 있대요. 경기도에 문건이 어떤 문건이 있었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이 이미 세 차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잘 알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북한의 그 헤드쿼터에서도 북한의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건들을 갖다가 쭉 보고 그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건도 있는데 이게 방북 사례금이 아니고 뭐냐 영수증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내린 거죠. 그런데 경기도 문건에 따르면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이 세 차례가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요청은 3월 달에 있었어요. 이 3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이 영양식 제공하고 말라리아 방역 물품 제공할 테니까 방북하고 싶다. 그 다음에 6월에도 있었어요. 6월엔 뭐냐면은 쌀 10만 톤을 지원하고 싶다. 그 다음에 7월에도 그 사이에 5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기도 경제 고찰단을 보내고 싶다. 그 다음에 9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태풍 피해 복구를 갖다가 하고 싶다. 그때 2019년 9월에 그 북한의 태풍 피해가 막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월에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갖다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7월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7월에 비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마닐라에서 이재명 대표 빨리 북한 좀 보내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번인데 그 중에서도 그 경기도 문건에 그 중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지사님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했던 문건이 그 중에서도 3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때 하노이 노딜이 2월 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 가게 해달라고 북한에다가 계속 애걸복걸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북한은 돈만 쏙쏙 받아먹고 2020년 1월까지 마지막 300만 불의 마지막 돈까지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그걸 갖다가 했느냐?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200만 불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 치명적으로 다가오냐면은 이게 방북 사례금이란 이야기니까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조달했어야 될 돈인데 심지어 이 돈은 경기도에서 조달했어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구다? 그거는 김성태 회장이란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800만 불 중에서 적어도 200만 불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다. 근데 제3자 뇌물죄에서 200만 불이냐 800만 불이냐 물론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은 800만 불은 200만 불의 4배가 되는 거니까 야 100억이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금액은 2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억. 그 다음에 1억 넘어가면 특가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억.
5억 넘어가면 특가법상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불이면 얼마 됩니까? 거의 한 30억 가까운 그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법적 성격이 방북 살해금이란 이야기고 방북 살해금인데 이거를 본인이 안 내고 그 김성태 회장이 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제3자 뇌물죄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거 한 것이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 재판을 누가 한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한다. 그러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이제 국회의원 됐죠. 박지원 의원님이 뭐 정치 한 7단쯤 된대나 뭐 어쨌든 국정원장 했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2020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했던 때가 언제까지다? 2020년 1월까지다. 2020년이 딱 되면서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아씨 나 북한 가기 일보 직전인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북한에서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뭐 경기도지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황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때 뭐 이렇게 막 그 양주도 마시고 뭐 그러지 않았나?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시점에 국정원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번 그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정원 문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정원 문건이 2018년 12월에도 있었고요. 2019년 10월에도 있었고요. 2020년 1월에도 있었고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이 없었다. 언급이 없었다.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방북 비용이 없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 방북 비용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국정원 문건에 없다. 일단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 저도 국가정보원장 같은 거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직위를 역임하신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그 다음에 얼핏 보면은 국정원 문건에 박지원 의원의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2019년 10월에 국정원 문건이 딱 나왔는데 2019년 7월인가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왔어요. 공직선거법 판결,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딱 보고 국정원 문건에 어떻게 딱 규정하고 써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후 방북 추진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봐라.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운운한 내용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10월달 2019년 10월달에 이 방북 추진 요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쌍방울의 독자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행태는 달랐다. 왜 달랐습니까? 10월 달에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그 당장 11월 달에 경기도가 뭐 했습니까? 방북 요청했단 말이에요. 어떤 방북 요청? 민족협력 사업을 위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북해야 되겠다. 이런 공문이 11월 달에 나갔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19년 12월 13일자 경기도 문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문건은 2019년 10월자예요. 10월 달에 있었던 문건인데 그 문건은 어디서 만든 거다? 국정원에서 만든 거다. 국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북 추진은 요원하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판부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갖다가 했냐면 이 국정원 직원이 접촉한 사람은 경기도 직원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직원인데 그 직원의 그냥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을 국정원에서 받아 적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그때 사실은 이 판결 요번에 김성태 판결 보기 전에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냐면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직원이 방북 추진이 요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이 그것도 나름 생각해가지고 그럴 것 같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하는 게 조금 그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알고 있었느냐? 2019년 10월에 국정원 문건만 본 게 아니고 2019년 그 다음 달 12월 13일자 경기도 문건도 이미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화영 판결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딱 써놓고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럴 때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당신이 뭐 다 봤어? 난 다 봤어. 난 다 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기도 문건 자체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이 이미 3차례나 있었고 북한에서 억셉트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경기도 자체의 문건이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10월 달에 있었던 평화협력국 직원의 이야기는 뭐다? 잘못하는 거지. 그 직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평화협력국 국장은 아닐 거고요. 저 밑에 있는 뭐 사무관이나 뭐 끼케야 서기관도 아닐 것 같은데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큰일 났네. 우리 지사님 그 지사직 날라가게 생겼네. 그럼 우리 평화협력국이 하는 일이 다 지사님 북한 보내는 일이었는데 우리 어떡하나 그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는 국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어쨌든지간 나는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 300만 원을 돌파하는 무기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북한 가는 사람이야. 나 거의 그 국가 원수급이야. 나 대통령급이야. 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야. 대법원 그런데 나를 갖다가 그 유죄 때려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불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드렸나? 어제 말씀드렸나? 그저께 말씀드렸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하면 김성태 회장의 판결로 드러난 그 지금 상황은 적어도 200만 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는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재판 더 길게 끌 거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가 화요일이었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신진우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질질질 끌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질질 끌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른 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판결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예측이 돼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까지 삼위일체 판결은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 재판 그 속도를 갖다가 팍팍팍 늘리면 충분히 내년 1월까지 그 판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 법원의 의지와 이재명이 또 얼마나 또 이제 꼼수를 갖다 피우냐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빨리 판결을 갖다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뒤집든지 대법원에서 뒤집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접수가 된 게 언제냐? 7월 8일에 접수가 됐어요. 그럼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재헌절이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오늘이 참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까?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5,000년 동안의 역사는 우리나라 5,000년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 그렇게 해가지고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 국회의원들 뽑혀가지고 7월 17일에 이제 그 헌법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누가 뽑았다? 국회에서 뽑았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는 대통령을요 지금처럼 직선제로 뽑은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체육관에서 무슨 그 선거인단 해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박헌영이 진짜 큰 패착을 뒀다. 만약에 박헌영이 그 남로당이 그 5월 10일 총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그러면 남로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혼란한 전국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훨씬 적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승만 말고 뭐 누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뭐 모르는 거지. 그랬으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었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제헌절이었네요. 그다음에 8월 15일 뭐 한동훈 후보 보고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는지 기억하냐고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아유 뭐 물어본 사람이나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몰랐을 수도 있나 어쨌든 아니 갑자기 질문 딱 들어오면 뭐 이렇게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왜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느냐? 저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때는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국사가 있었어요. 국사. 그러니까 국사 시험을 잘 봐야 1차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헌법, 민법, 형법,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외국어 하나 보고 국사 세계사 그리고 뭐 국제사법인가 뭐 그렇게 8과목 1차 시험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아니면 원희룡이든 뭐 1948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를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깜빡하고 갑자기 그냥 머릿속이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질문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은 어쨌든 들고요. 근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 관련해가지고 7월 8일에 그 상고 대법원에다가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하는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접수를 받자마자 대법원에서 금방 재판부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 재판부가 어디냐? 대법원의 제3부에다가 지정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기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20일인가 그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그냥 각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상고 이유서는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만 내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뭐 이 이야기는 좀 진행되면 그때그때 또 필요하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홍승면 부장판사가 그 최태원 회장의 거기 이제 제 그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말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면 부장판사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냥 착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게 생겼네. 홍승면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서울대 법대 83학번이에요. 원희룡이 몇 학번입니까? 82학번. 홍승면은 83학번. 원희룡과 홍승면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전국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82학번에서 전국 수석을 했고 홍승면은 83학번에서 전국 수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학력고사에서 만점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학력고사에서 만점 나온 적은 없지 않았나? 학력고사에서 뭐 수능이나 이런 데 만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학력고사에서는 만점 나온 적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국 수석했는데 저희 때 몇 점 만점이었냐면 34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런데 340점 중에서 몇 점 맞았냐? 339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틀린 거야. 뭐 하나 틀렸겠습니까? 영어 틀렸대, 영어. 그래서 뭐 영어 못할 수 있고 수학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홍승면 그 부장판사, 전 부장판사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선생님이었냐? 영어 선생님이었대.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해요. 야, 요번에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가지고 학력고사 발표 딱 나오면 뭐 전국 수석 누구다, 그 다음에 뭐 여자 수석은 누구다, 인문계 수석은 누구다, 뭐 자연계 수석은 누구다, 막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학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희룡 학생한테 전화가 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카메라가 딱 갔어요. 그래서 원희룡 학생 어떻게 학력고사 이렇게 잘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갖다가 성실하게 했습니다.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뭐 어머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갖다가 저녁 때 까먹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뭐 한둘인가? 그런데 뭐 혼자만 수석하고 뭐 나머지는 아니잖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홍승면 그 당시 그 학생이 수석을 했는데 와, 한 개 틀렸대. 대개 전국 수석하면 한 10개 정도는 틀리거든요. 근데 한 개밖에 안 틀렸대. 근데 영어 틀렸대. 근데 아버지가 영어 교사래. 뭐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이게 82년도겠죠. 왜냐면 82년도에 시험 치고 대학에 83년도 들어갔을 테니까 아직도 저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때 여자 수석이 누구냐? 민유숙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이 민유숙 그 학생은 334점 맞았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민유숙 씨는 누굽니까? 얼마 전에 퇴임한 대법관이 민유숙이에요. 그러니까 홍승면과 민유숙이 서울대 법대 83학번인데 홍승면은 전체 수석, 민유숙은 그 여자 수석. 그런데 둘 다 그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둘 다 판사를 했는데 민유숙은 대법관까지 하고 홍승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홍승면 그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이 몇 기냐면은 18기예요. 18기. 왜냐하면 4학년 때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 수석한 그냥 어마어마한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그냥 뭐 30몇 살까지 이렇게 필요가 없어. 원희룡도 마찬가지야. 원희룡도 마음만 딱 먹었으면 일찍 시험 붙었을 거야. 원희룡하고 나경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런데 둘 다 82학번이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으로 몇 기냐면 24기예요. 24기.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승면, 그다음 민유숙 이런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몇 기냐? 18기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홍승면이 원희룡보다 1년 후배인데 연수원은 18기야. 그러면 원희룡이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몇 기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7기란 이야기인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법연수원 기수는 몇 기다? 24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7년이 비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원희룡 후보는 뭘 했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학생운동 했잖아요. 뭐 공장도 들어가고 뭐 그냥 그 뭐 시험 그 학교도 안 나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그 폄훼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저는 그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건 뭐 그런 더군다나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야, 전국 수석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원희룡 봐. 제주도에, 특히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희룡이 지금 뭐가 됐나? 이제 3학년 때 시험 붙나? 4학년 때 시험 붙나? 지금 뭐 판사하고 있나? 검사하고 있나? 아니면 뭐 변호사라도 하고 있나?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다가 다 저버리고 난 내 소신
하신 대로 학생 운동한다. 뭐 군부 독재 내가 저항하겠다. 그래 나 공장 들어간다. 이런 거는 특히 수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그 비난을 하지? 뭐 좌파 운운하면서 저는 그건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홍승면 그 판사가 거기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뭐 사법농단에 그 뭐 연루가 됐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수한 사람이니까 대법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연루가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도 그 됐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났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지명을 할까? 그때 대법원장 후보로도 그 홍승면 부장판사가 대법관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안 거치고 대법원장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단계를 딱딱딱 밟아야지. 더군다나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이 대법관도 안 거치고 대법원장을 해? 아 이건 조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명 예외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홍승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홍승면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이 있는데 재판연구관 중에 총괄이 누구냐?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총괄 밑에 선임재판연구관이 있는데 대법원에 선임재판연구관은 뭘 하냐면은 특별한 사건들 예컨대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나 뭐 조세법이나 이런 특별한 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특별한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이 선임재판연구관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민사, 형사 막 그런 사건들을 총괄하는 그 재판연구관을 수석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반 민형사 사건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형사 사건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수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뭐 행정 사건이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또 담당하는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명이 이걸 다 하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선임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데 그 홍승면 그 부장판사는 선임 재판연구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석 재판연구관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일반 그 판사들이 스스로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홍승면 부장판사는 걸어다니는 뭐 판례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대법관일 때 홍승면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할 때 그때 대법관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그냥 꼭 찍어가지고 그 재판연구관들한테 원래 재판연구관들은 그 기수에서 제일 뛰어난 판사들이 갔었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일 많다고 뭐 그 뛰어난 그 판사들도 뭐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진짜로 1등부터 몇 등까지 그 제일 우수한 그 법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연구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을 한 그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가 다르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서로 간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데가 어디입니까? 법원이잖아요. 뭐 분쟁이 딱 있으면 예컨대 제가 돈을 갖다가 제 친구한테 띄었단 말이야. 그러면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 500만 원 빌려줬는데 너 어려우니까 그냥 300만 원만 갚아.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300만 원 딱 주고 끝이야. 이렇게도 분쟁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뭐 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5억이다 그러면 분쟁이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그
분쟁이 종국적이면서도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지방법원 아니잖아요. 고등법원 아니잖아요.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재판연구관을 해본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딱 생각이 또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할 수 있었으면은 판사를 해보는 게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드는 게, 그래도 이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 이제 판사들이 어떻게 뭐 일 처리하는지를 알고 뭐 그런 거 하고 차이는 있겠구나. 지금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뛰어난 우수한 재판연구관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니네들 홍승면 같은 사람한테 배워라. 홍승면 같은 그런 사람한테 잘 배워가지고 뭐 훌륭한 판사가 되어라. 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법원 내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승면 부장판사가 하는 판결은 그 상급심에서도 안 뒤집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할 때 판결문 딱 보면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 봤자 뭐 워낙 뭐 이렇게 틀린 게 없으니까 잘 짜여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할 때에도 만약에 고등에서 뭐 사건을 갖다가 판결을 딱 내리면 대법원에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딱 올라온 걸 딱 보면 재판장이 누군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제가 판사였단 말이에요. 뭐 재판장이 정혁진이다. 그러면 이 양반 불안한데 뭐 틀린 거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더 자세히 보고 거봐 이거 틀렸잖아. 파기 환송 뭐 이럴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근데 재판장이 딱 홍승면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일도 많아 죽겠는데 홍 부장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하셨을까? 그러면 상고 기각 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태원 회장 사건 1심에서 제가 봤을 때 1심도 뜻밖이었고 항소심도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너무 뜻밖의 그 판결 결과를 딱 얻으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 그냥 뭐 이러면 뭐 1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항소심에서도 그냥 대충 나오겠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반대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로 뭐 그러니까 그때 애들 탄원서도 쓰고 뭐 별별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게 그 변호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임 변호사 할 때도 그때는 막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한 사건들은 뭐 상대방이 뭐 우리나라 뭐 제일 큰 뭐 김앤장이 뭐니 해도 열심히 하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더군다나 1심에 핸디캡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인 대반전을 이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소영 관장 상고 안 했어요. 항소심 판결이면 땡큐다. 항소심 판결이면 이 정도는 나 만족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 판결 나오면 SK의 지배권이 최태원 회장한테 남아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막 사람을 갖다 막 찾았겠죠. 그래서 누가 있을까 딱 봤더니 홍승면 부장판사가 올 2월 달에 개업했거든요. 그냥 이제 나는 원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시켜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한다고 도망갈 건데, 그런데 뭐 당연히 시켜주지도 않고, 그런데 홍승면 부장판사 같은 분은 내가 어렸을 때 판사가 돼서 쭉 열심히 이제 재판하고,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으로 그냥 평판사일 때도 하고 부장판사일 때도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일 때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고 사명감도 있고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내 관우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했지만 괜찮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고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린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홍승면 부장 같은 분이 대법원장 하셨으면 좋았겠다. 어쨌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만약에 홍승면 부장판사가 대법관 되면은 홍 부장 너무 늦게 우리 대법원에 들어왔네. 뭐 어쨌든 너무너무 잘 됐네. 이게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그 지난 2월 달에 옷을 벗었는데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SK 측에서 그 이제서야 그냥 부랴부랴 그 뒤늦게 그 고등법원 판결 딱 나온 거 보고 그걸 보고 홍승면 부장판사를 선임을 갖다가 한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승면 판결은 상급심도 뒤집기 어렵다라고 판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홍승면 변호사가 그 상급심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얼마나 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뭐 아주 쌈박한 무슨 법리 같은 걸 갖다가 그 낼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기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냥 점입 가경으로 딱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특별히 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뭐 특별히 할 거 없거나 뭐 그냥 이런 거 한 말씀드린 게 좋겠다 싶으면은 또 그때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 많이 내리니까 그다음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비 피해 그 나지 않으시도록 주의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